자, 303쪽에 현금 수지 측정을 갑시다. 이 현금 수지 측정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투자 여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요 수지를 측정해 가지고 현금 수지가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흑자가 있으니까 투자를 할 것이고, 수지가 0보다 적은 음수가 나오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당연히 수지를 측정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투자 후에 들어오는 돈, 투자 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을 현금 유입이라고요. 투자 시점에서 지출할 돈을 현금 유출이라는데, 그지? 이 현금 유입이 바로 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유출이 지출, 비용이죠, 그지? 이 수입과 지출을 줄여서 그냥 수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하면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내 수중에 남는 몫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현금 수지 또는 뭐 현금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 이런 뜻이다, 그지? 그래서 요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측정해 가지고 이게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이제 수입이 지출보다 더 커서 흑자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지를 측정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현금 유입, 투자 후에 들어오는 돈은 두 가지가 있죠.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부동산을 내가 구입해가지고 내가 보유하는 단계에서 들어오는 수입,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 이게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내가 운영하는 단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래서 운영 수지라고도 한단 말이야. 요 세후 현금 수지가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올 거 나갈 걸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내 수중에 남는 수입 아닙니까, 이제? 요게 이제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 이득이라 바로 이 세후 현금 수지가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보유기간 중에 얻는 소득이득과 또 처분 시 얻는 자본이득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장점이지. 바로 이 세후현금 수지가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처분을 하잖아, 그죠? 그럼 처분한 돈에서도 내 수중에 남는 몫이 생기죠. 떨어져서 빨리 줬어. 저 허리가 돌아갈란가 모르겠네. 다칠라. 그래, 연금실 주소 줘라, 빨리. 그래, 맞다. 요 이제 세후연금 수지가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을 뜻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 들어오는 자본이득이 있어요.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처분했을 때 내 수중에 남은 몫이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요 두 가지 이제 투자 후에 들어오는 수입, 현금 유입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은 요 두 가지 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금 유출은 투자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투자 금액이다, 그지? 현금 유출이 지분 투자 금액입니다. 용어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 두 가지를 합친 게 유입이니까, 그지? 요 세후 현금 수지 계산 과정은 여러분이 다 이미 숙지하고 있는 거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는. 그리고 또 지분 복귀 계산도 다 외우죠.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에 수반되는 매도 경비 뺍니다, 그지? 매도 경비 이거 지출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예상되는 매도 금액에서 매도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은 순수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내 수중에 남는 몫이 생기죠. 그게 순매도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빌려가지고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금이 있죠. 그거 일시불로 변제. 그러려면은 세금 공제하기 전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있죠. 그게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도 단계에서 내야 될 세금이 있죠. 무슨 세금 냅니까? 양도소득세 내죠. 우리 부동산에서는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이라 하지만, 그지? 처분 시에 획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 하잖아, 그지?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말이죠. 요거 이제 차감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공제한 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 세후 지분 복귀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 처분 시 들어오는 자본이득을 뜻하고요.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 이게 바로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 두 가지를 알아야 유입이 계산되는 거잖아, 수입이, 그지? 거기서 이제 투자 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몫이 현금 수지고, 요 수지가 이제 양수가 나와야 흑자니까 투자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지 계산 과정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세후 현금 수지나 세후 지분 복귀 계산 과정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지금 4월인데 아직까지 이 과정을 안 해오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좀 이따 외우면 되지 뭐. 좀 이따 외우려면 이거 말고 외울 것도 수두룩 뻑적이야. 그제?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 얼른 다 지금 다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이제 예상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 가능 총수익이 산정됐죠. 그래서 공실 빼고요. 그리고 기타 수입은 들어온 돈이니까 가산을 하면 유효 총수익이 산정되고, 이 유효 총수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순수한 수익, 순영업 소득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부채 서비스액, 이게 뭘 뜻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 돈을 빌리면 하나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지, 이자만 갚는 게 어딨노? 원금도 갚아야지.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 말.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 또 뭐 융자 월부금, 저당 지불액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면 세금 공개하기 전, 세금 내기 전의 수익, 세전행금 수익 계산되고, 여기서 이제 소득세 빼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 차감하면 세후행금수가 계산되는데, 자, 이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를 차감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영업경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우리 임대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많죠. 뭐 건물 내가 한 개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재산세에 나가야 되죠. 그 재산세도 영업경비입니다. 보유기간 중에 나가는 세금이니까 경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도 영업경비고,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그죠? 전기료, 수도료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노요? 관리인 급여 있겠죠. 건물 관리자 쓰고 있으면 관리인 급여 나가야 되고, 뭐, 그리고 수선비, 유지 관리비,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영업경비인데, 그지? 자, 이 영업경비 항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뭐가 포함되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영업경비로 포함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항목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함해서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업경비에. 자, 보라. 요 수지 계산 과정을 여러분이 다 외우셨죠? 이거 외우고 있지? 이 세후행금수익 계산하는 거나. 아직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가공기, 유용순, 부세, 소세 이렇게 외워. 자, 이 수지 계산 과정에서 공실, 불량 부채나 기타 소득,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나 소득세는 위아래에서 이미 다 계산을 했죠. 공실하고 기타 소득,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위아래에서 다 계산을 했는데 경비에 또 포함하면 이중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요 수지 계산 과정에서 위나 아래에서 계산된 항목이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 그죠? 요 네 가지 항목은 경비에 당연히 포함해서 안 되겠지. 이중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자, 첫째, 이 수지 계산 과정만 기억하고 있으면 네 가지는 다 외우겠죠, 그죠? 공실, 불량, 부채 포함해서 안 되죠, 당연히. 경비가 아닙니다. 위에서 뺐으니까. 그리고 기타 수입, 기타 소득도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죠.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또 주차장 수입 이런 거 위에서 다 계산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경비에 또 포함하면 이중 계산이니까 당연히 계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도 계산해서 안 되겠죠.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죠. 밑에서 뺐으니까 경비에 포함해서 안 돼요. 그리고 소득세 역시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지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네 가지 항목은 경비에 들어가면 이중 계산이니까 포함해서 안 된다는 거. 이 수지 계산 과정 외우면 이건 다 알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첫째가 자본이득세. 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내는 세금입니까? 처분시에 내는 세금입니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매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지. 내가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재산세를 내는 거지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죠. 그 양도세는 지금 매도 단계에서 여기서 내고 있죠. 여기서 양도소득세 냈는데 보유하면서 또 양도소득세 낸다.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매년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팔아서 또 내고, 그죠?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양도소득을 뭐라 한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절대 포함해서 안 됩니다. 경비에.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위에 네 가지 항목은 이 수지 계산 과정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된다는 걸 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 밑에 게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지?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알았어요? 자, 이 서술형 문제로 나올 때는 반드시 영업경비에 뭐가 포함되는가 안가를 꼭 냅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야 순영업소득이 계산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경비에 포함이 되면 빼야 되겠지만 경비에 포함이 안 되면 유효총수에서 빼내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빼가지고 순영업소득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또 공실불량부채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이나 소득세 위아래에서 다 빼놨는데 또 빼면 두 번 빼는 거잖아요, 그지? 절대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된단 말이야.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안 되는 항목 외우셔야 됩니다. 위에 네 가지 공실불량부채, 기타 소득,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이 계산 과정에 다 이게 이미 포함이 돼 있으니까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겠고. 감가상각비하고 이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이득세는 경비로 제재하지 않는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려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소득세를 차감해야 세후 현금 수지가 계산되는 거죠. 그 이 소득세를 또 계산할 줄 모르면 세후 현금 수지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요 세후 현금 수지가 계산돼야 수지 측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는데 소득세 계산도 모르면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을 못 하는데 수지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계산하는데도 당연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소득세는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그것만 이런 거 기억하면 돼.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서 소득세를 어떻게 구하는가? 외운다. 순대 이감 이렇게 외웁니다.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에서 대손 충당금은 이거는 수익에서 충당금을 예비해 두는 거니까 이건 수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합쳐야 됩니다. 이거는 순영업 소득에다가.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준다 그랬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준다 그랬대 지난주에. 그래서 외우라 그랬잖아 지난주에. 이자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준단 말이야. 그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소득에서 이걸 빼야 공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빼면 이제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나와요. 거시소득이. 여기에다가 소득세율, 세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소득세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외워야 돼. 순대 이감 이렇게 외워가지고요. 순영업 소득에서 대손 충당금은 수익에다가 합쳐줘야 돼. 이건 수익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당금은.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충당금은. 요 순수익에서 충당금을 빼가지고 예비해 두는 거니까 이건 수익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소득공제를 받나 그랬죠. 그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걸 빼야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 잡히잖아. 수익이, 그지? 요걸 차감해가지고 이제 가시소득이 나오면 그게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가 되는데요. 이 그냥 소득세 계산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낼 수도 있어. 아셨어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영업수지 계산 과정은 무조건 문제를 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70%는 계산 문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30% 정도는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데 올해는 99%는 계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왜냐? 원래 70%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서술형 문제들로만 냈어 문제를. 최근에는 서술형 문제만 내면서 작년에도 그죠? 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아닙니까? 그럼 순영업소에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면 세전연금수지가 계산되는 거죠. 그죠? 문제 반대로 나왔죠. 세전연금 수지를 계산하려면 순영업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가산이 아니고 빼야 되잖아 지금. 이게 빼는 건지 더하는 건지도 구분이 안 돼갖고 말이 안 되겠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맞추겠죠. 그 정도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 임대 호수를 곱하면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속이 산정된다. 그지? 가능 총속에서 공실불량부채는 뭐하고? 차감하고 해봐라 말 빼고 가지 말고 뭐 어디 뭐 말도 빼로 댕기나 빼고 가기 시험에 나온 대로 좀 썩해도 빼고 이러지 말고 차감하고 또는 공제하고 이렇게 더하고 하지 말고 더하면 일이 안 나와. 가산하면 또는 합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빼는 거는 공제하고 또는 차감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능 총수에서 공실불량부채는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면, 기타 소득을 가산하면 유효 총소득이 상정돼 이렇게 되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고 남는 게 순영업 소득인데 이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려면 유효 총소득에서 부채 수입액을 가산해야 한다. 틀렸죠? 부채 수입액을 가산한다면 영업경비에 포함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순영업 소득을 구하려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지. 근데 경비에 포함이 되면 여기에 합쳐줘야 되겠죠. 근데 경비에 포함이 안 되면 여기에 더하면 안 되잖아. 경비에다가. 그지? 경비에 포함된다는 말은 영업 경비에 포함된다는 말은 그지?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 유효 총소득에서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비에 포함이 안 되면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뭐가 경비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제 수지 계산 과정을 응용한 문제 327쪽 한번 가봐요. 327페이지. 거기에 327쪽에 13번 문제 봐요.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 뭘 구하라 그랬노 지금? 순영업 소득을 구하라 그랬다. 또 순영업 소득 구하라 그랬는데 또 저 친절하게 순영업 소득 구하라 그러면 봐라. 위에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여기까지만 딱 계산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는데 또 부채세도 빼고요. 소득세도 빼갖고 또 맨 밑에 거 요것도 계산합니다. 또 미련하게. 뭐 계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틀린다 그러면 그지? 뭘 계산하라는가를 보고 순영업 소득까지만 구하면 돼. 근데 지금 자 봐라.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그랬어요? 1800이라고 그랬죠. 1800제곱미터 아닙니까? 연면적이. 근데 거기에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라 그랬죠. 그럼 1800에서 임대가 되는 비율이 몇 프로? 80%니까 그지? 80 곱하면 1440제곱미터가 임대 호수, 임대 단위수가 된다 이 말이야. 임대 단위가. 그리고 이제 호당 임대료가 5천이라고 그랬죠. 제곱미터당. 그럼 요거 곱해준 게 가능 총소득 아니야. 그럼 가능 총소득은 720만이 나왔죠. 근데 공실이 가능 총소득의 5%가 그랬지. 5%가 10%가. 10%? 10%면 그럼 72만 원이 공실로 빠지겠죠? 그럼 기타 소득이 없잖아. 그지? 그럼 내 유효 총소득 얼마가 나왔노? 648만 원이 계산됐잖아. 그지? 720에서 72만 원 빼니까. 그런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50%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50%니까 648만 원의 반이 경비지. 그러면 324만 원이 경비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순영업 소득은 여기서 저거 빼고 남는 거니까 여기 요 648에 50%가 경비면 순영업 소득도 648만 원에 50%가 되겠죠. 50%가 그게 324만 원이 되겠죠. 그지? 알겠나? 아주 간단한 문제나.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계산하겠죠. 총 임대 면적이 1800제곱미터라. 근데 거기에서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가 있으니까 20%는 임대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800에서 유효 임대 면적 비율 80% 곱하면 총 임대할 가능한 면적이 1440제곱미터 아닙니까? 근데 제곱미터당 5천원씩 들어온다 그랬지 임대료가. 그럼 그거 5천원 곱해주면 가능 총수익이 720만 원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공시는 가능 총수익이 5%니까 여기 5% 빼면 72만 원 빼면은 유효 총수익 648만 원 나왔고, 그리고 경비가 유효 총수익의 50%니까 순영업소득 유효 총수익이 50%가 되겠지. 그럼 323만 이게 뭐 계산할 게 뭐 있노 이거 젠장. 귀에 볼펜 꽂고도 풀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한 개 더 한다. 실제는요 순영업소득 계산한 거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세후임금 수지까지를 계산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세후임금 수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구하려면 소득세 계산 과정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지? 소득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세후임금 수지가 계산되겠지. 자 문제 낸다. 다음 사례에서 1년간 세후임금수를 구하라. 가능 총소득은 4,800만 원.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5%. 기타 소득 없어요. 그리고 영업 경비는 연간 240만 원. 여러분이 계산 쭉 한번 해봐. 지금 하면서 적으면서 풀어봐. 그 다음에 원금은
매 기간 생활할 원금 200만 원. 그리고 이자 800만 원. 감가상각비 200만 원. 그리고 소득세율 20%. 부채 서비스액 500만 원. 이렇게 딱 주고 다음 사례에서 1년간 세후 행수를 구하라. 구해보자. 자, 가능총선으로 바로 줬습니다. 4,800만 원, 그지? 4,800만 원 줬죠. 공실은 가능총선의 5%라 그랬지. 그럼 4,800이 5%니까 240만 원이 공실로 빠지겠죠. 기타 소득 없습니다. 그럼 유효총선은 얼마? 4,560만 원이 계산이 됐다, 그지? 근데 영업경비가 240만 원이니까 요거 차감하면 되지. 240. 그럼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 부채수비식을 빼야 되는데 부채수비식이 뭘 뜻하죠? 원금과 이자를 뜻하지. 잘 들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따로 줬죠. 이걸 그냥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이죠. 근데 1,000만 원 그냥 주면 될 걸 왜 원금과 이자를 따로 주냐?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 안 주면 안 됩니다. 왜 따로 안 주면 소득세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소득 계산할 때 이자는 세금 공제를 받지만 원금은 세금 공제를 안 받죠. 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000만 원 줘버리면 이자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따로 주는 거예요. 여기 알았죠? 그럼 소득세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자만 빼야 되겠지. 원금을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원금은 세금 공제를 안 받으니까 이자만 빼야 되는데 부채수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합쳐가지고 여기에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여기에 800만 원 넣으면 큰일 나는 거고 부채수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한다 그랬지. 그럼 이걸 합쳐가지고 부채수비액은 총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지? 알았나? 그럼 이제 세전행수가 얼마? 3,320만 원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세를 계산해가지고 빼야 세후행금 수익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 결국 이제 소득세를 구하라 이 말이야. 소득세 순영소득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순영소득 얼마 나와 있노? 4,320만 원 나와 있죠. 대손충당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자가 얼마고? 800만 원 아니야 이자가. 800만 원 그지?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자가 차는 비율이 높은 게 원리금 균등 방식 아니야 그지? 감가상각비는 200 나왔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빼주면 돼. 그러면 가표가 얼마야? 4,32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3,320만 원이 과세소득이죠. 여기에 세율이 20% 그랬지? 그럼 세율 곱하니까 세금이 얼마고? 664만 원이 소득세다 이 말이야. 요 소득세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소득세가 664만 원이니까 요걸 차감하면은 세후행수는 2,656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교재에 기출 문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기출 문제 풀어준 건데 토요일 날 아마 기출 문제집 보면 들어있을 거야.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니까. 가장 최근에 세후행수 계산하는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요. 20한 6, 7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세후행수를 주로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을 봐라요. 물론 가능성도 주고, 공실도 주고, 영업경비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도 실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줄 때 부채 서비스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1,000만 원이고 하면 가로 속에 뭐가 나왔냐? 단 이자가 800만 원임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 중에 이자가 얼마나 걸 모르면 소득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은 그중 이자는 800만 원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이자를 보고 이제 여기에 세후행수를 구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하니까 알았나? 그 다음에 소득세를 할 때는 이자만 소득공제를 받단 말이야. 원금은 과세 대상이니까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원금은 나중에 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지. 은행에 예금하잖아, 그지? 근데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은행에 납부를 해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안 된단 말이야. 이자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지출이거든요. 비용. 그래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득세 계산할 때는 여기에 이자만 빼는 거고 세율행금 수익률 계산할 때는 원가 이자를 합친 걸 뺀다. 요걸 모르면 안 돼. 아셨죠? 그럼 요것도 풀어보면 어른도 더듬더듬하면 풀기는 풀겠죠? 안 되겠구나. 이걸 왜 빼나? 이거는 부채 쓰비색이 아니고 부채 쓰비색을 이걸 따로 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부채 쓰비색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면 안 되지. 부채 쓰비색은 지금 1,000만이 나와 있죠. 내가 이건 잘못했다. 아까 착각을 했구나. 부채 쓰비색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주면 안 되겠죠, 그죠? 부채 쓰비색이 나오면은 요걸 합쳐가지고 1,000만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중 이자는 8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채 쓰비색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앞문제하고 착각을 해서 그렇구나. 그냥 세율만 나오면 되죠. 감가상각비는 보통 나오는데요. 대손충당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나오면 요거는 합쳐주면 되겠죠. 근데 보통 안 나옵니다. 대손충당금은. 감가상각비만 나오니까 요 유형으로 나오는 게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풀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돼. 내가 이거 안 지울 테니까 그대로 적어놓고 4월이나 5월 모의고사에는 요 유형대로 그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셨죠? 풀어봐라. 또 올해 시험에 나올 거고요. 자, 이 수지 측정 과정을 머릿속에 좀 상기한 상태에서 이제 투자 분석기 보러 갑시다. 투자론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지? 이 투자 분석 기법은 최소한 그냥 4문제짜리예요. 최소 4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6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룬 거니까 이거 뭐 그냥 지금부터는 글자 한자도 놓치지 말고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 자,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가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또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하는 기법하고 할인하지 않는 기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 요 할인하는 방법에 순현재가치법, 순행가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현금 수지를 할인한다 이 말이야. 할인한다라는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항상 그지 봐봐라. 우리가 투자 시점에서 현금 유출, 투자 금액인 지분 투자 금액은 언제 나가는 돈이라 이건 현재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현금 유출은 항상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근데 현금 유입이 투자 후에 들어오는 수입인데 그지? 이 수입은 투자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들어오는 거야 이게. 수익은 항상 연간 단위로 산정하니까 1년 후부터 세후행금 수익이 한 번씩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3년 보유하면 3년간 1년 후, 2년 후, 3년 후 3번 들어오고 3년 후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한테서도 이게 들어오니까 요 수입, 요 현금 유입은 미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 유입은 항상 미래 가치고 유출은 항상 현재 가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어느 게 큰지. 그래서 이 유입이 미래 가치가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단 말이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그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금을 결정하니까 할인했다는 말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화폐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방법들은 모두 할인을 함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우수한 기법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고 거기에 이제 순행가법, 수익수법, 내부수익법이 있는 겁니다. 순행가법은 바로 순행가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선택하는데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 꼬르가 있어도 맞고 이 꼬르가 없어도 그냥 맞아. 순행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고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아요. 다만 순행가가 0보다 작을 때 투자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순행가는 반드시 0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순현가, 이 순현재 가치라는 게 뭐냐?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야.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고 남는 몫을 수령가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수령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있는 유입의 현재 가치가 뒤에 거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뒤에 있는 유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수령가는 0보다 적은 값이 나오지, 그지? 그럼 수령가가 0보다 적어서 음수가 나오면 유출이 더 크다는 거니까 그건 적자 아닙니까? 그럼 투자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수령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게 되는데, 수령가가 0이라는 말은 뭐고? 0. 0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같다는 뜻이죠.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본전이 예상된다. 그 말이잖아. 손익분기점, 그죠? 그때는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지 맘이지. 본전이 예상되면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투자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근데 본전이 예상될 때는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 부동산은 지금 이자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럼 본전이 예상되면 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 이미 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다만 이제 손익분기점이 예상될 때는 그건 투자자 자유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래서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고,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적자잖아. 유출이 더 크니까, 그지? 그럼 투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령가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유입의 현재 가치라는 게 뭘 뜻해요? 투자 후에 들어오는 유입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유입이 뭐죠? 여기 적어놨잖아. 적어놨어. 여기에. 보유기간 중에 들어온 게 뭐고? 이거지. 그리고 처분시 들어온 게 요거, 그죠? 요 두 가지가 투자에 들어온 유입 아닙니까? 참내 진짜 정좀 차려라 지금. 중요한 거 한다 언니. 유입의 현재 가치는 세후 현금 수지 그리고 세후 지분 복귀에 요 두 가지가 유입인데, 이건 항상 투자 후 일정 시점이 지난 미래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 가치죠. 그럼 요게 미래 가치고 유출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 나가니까 현재 가치인데, 이게 미래 가치 상태로 있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요걸 이제 현재 가치로 할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란 요 두 가지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야. 세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 세후 지분 복귀의 현재 가치.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뭐라고? 유입의 현재 가치고, 여기서 이제 유출의 현재 가치는 뭐? 지분 투자 금액. 내 주변에서 나온 투자 금액이 유출의 현재 가치죠. 이걸 차감하고 남는 몫을 수령가를 한다 이 말이다. 수령가 이 공식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지. 이걸 모르면 또 나중에 수령가 계산 자체가 당연히 안 되겠죠. 유입이 요 두 가지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출은 지분 투자 금액을 뜻해요. 그래서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요 수령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 수령가법. 수익순수법은 수익성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데, 수익수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요. 이 꼬로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아. 수익수수가 1일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도 맞고, 1보다 적으면 당연히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왜냐? 이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이 말이야.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수익순수로 하는데, 이 수익수가 1보다 크면은 분모하고 분자 중에 뭐가 더 큽니까? 분자의 값이 크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적은 값이 나오잖아. 분수는 항상, 그지? 그죠? 그럼 이게 수익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요 유입의 현재 가치가 유출보다 큰 거죠? 그럼 흑자지. 근데 1보다 적으면은 분모가 더 크니까 유출이 더 커서 적자가 예상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리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수익수수가 1이라는 말은 또 분모자 같으니까 유입과 유출이 똑같죠? 그럼 손익분기점이지. 본전. 그때는 투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이 꼴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익수수는 1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건 맞는데, 1보다 적어서는 당연히 수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유입의 현재 가치는 바로 투자 후에 들어오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입의 현재 가치를 편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베니피트라고 합니다. 그 유출의 현재 가치는 투자 시점에서 지출할 투자 비용이야. 투자 비용, 영어로는 코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유출의 행가가 편익을 유입의 행가가 편익을 유출의 행가가 비용을 뜻하면 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하고 유입의 행가를 유출의 행가로 나눈 값하고 똑같은 거죠.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 이걸 편익 비용률 또는 영어로 베니피트 코스트 BC 비율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수익성 지수하고 편익 비율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나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 또는 편익 비용률은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방법인데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포인트는 기대 수익률. 투자를 한다면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거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그지?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죠. 그건 무슨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지.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데 그 요구 수익률보다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더 커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지? 지난주에 나온 거다. 수익률에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고 투자를 선택할 때는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지?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는 건데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이 같은 말이니까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면 투자한다.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도 이거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아. 있어.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말은 본전이 예상된다 그 말하고 같아요. 10% 수익을 원하는데 10% 수익이 예상되면 본전이지 뭐 그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도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있어도 이거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다만 내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행가든 수익성지수든 내부 수익률이든 간에 여기 밑에 이 꼴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면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내부 수익률이 뭘 하는 것이냐?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율.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니까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다면 유입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 그러면 요 차액이 순행가인데 앞에 거 뒤에 게 똑같으면 순행가는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0. 또 수익수수가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건데 이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다? 같으면 수익수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준다면 순행가는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행가를 0으로 수익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자, 지난번에 뭐고 썼다 그지? 순행가란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어떻게 그게 순행가입니까? 순현가, 순수한 현재 가치 말하잖아. 현재 가치. 현가가 현재 가치를 줄여 말이지. 그럼 현재 가치는 순수한 현재가 계산되려면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야 현재 가치가 계산되지. 이게 미래 가치에서 이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뺀 게 어떻게 현재 가치로 계산되는 거? 그건 화폐 가치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지? 요 할인임금 수준법 세 가지는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단 말이야. 할인했단 말이야.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유입이 반드시 현재 가치가 돼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다 현재 가치로 일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라는 용어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도.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을 순환가로 한다 그래야 돼요. 또 수익순수도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그래야 돼. 내부 수익률도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래야 돼. 너무 같게 만드는 그랬는데
내부 수익률이 유입의 미래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유입이 미래 가치면 이거하고 어떻게 같아지나. 이게 합계 시점이 다른데 반드시 합계 가치가 뭐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고. 전부 지금 현재 가치로 다 통일되어 있잖아. 합계 가치가. 여기는 미래 가치라는 용어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할인임금 수준법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면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순행가 아니야? 그럼 순행가가 뭐가 되는데? 0이잖아. 0. 내부 수익률은 순행가가 1, 순행가를 1로 만드는 할인이다. 순행가를 1로 만들면 유입이 유출보다 1은 크다는 뜻이죠. 그런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순행가를 1로 만드는 게 아니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그래야지. 이런 것도 이 절대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순행가를 0,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왜?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으니까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이 숫자가 바뀌면 안 되지. 순행가를 0으로 수수를 1로 만든다 그래야지. 또 순행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런데 그걸 또 맞다고 동그라미 치고.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렵죠. 뭐 쉬운 줄 아나, 이게. 자, 지금 요 순행가법이나 수익수수법, 내부수익법, 이제 4월 달에는 또 거기에서 진화된 모의고사 문제를 낼 거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4월 말 모의고사 끝나면 5월 달 모의고사 치죠? 4월 말에는 전국 모의고사 또 치겠죠. 4월 25일 날, 그지? 전국 모의고사 치고, 그거 말고 수업 중에도 모의고사 친다 그랬지, 제가. 4월, 3, 4월 진도 끝나면 5월 달에 쳐야 되죠. 5월 달 칠 때 뭐 합니까, 우리? 이 뭔데? 3만원 내기 한다니까. 3만원 내기. 얘기 안 했는데 처음 하나. 처음 듣나? 혜진 씨 왜 처음 들어? 깜짝 놀래는 거야. 혜진 씨 이제 걱정스럽겠죠, 그죠? 저 사람 걔 뭐 때문에 3월 달에 87.5점을 받아갖고 또 그럼 5월 달 모의고사 치는데 그 목표 점수 자기가 적어내는데, 그지? 3월 달에 80.5점 받아놓고 70점 적을 수는 없죠.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80.5점이면 그럼 5월 달 가면 90점은 목표 점수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누가 많이 받아라 했나? 꽃이다. 3만 내야지 이제. 그 점수가 2달 지났으면 한 개라도 향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3월달 받은 점수 내가 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야지. 5월달은 5월 첫 주에 모의고사일 때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적어내고 자기 점수를 내가 이 점수 받겠다 적어내가지고 그 점수를 넘기면은 내가 3만 원씩 내고 못 넘기면 본인이 3만 원 내고 이렇게 하자 말이야. 그래 공부 좀 하라고 이제. 알았죠? 아직 한 달 남았잖아, 그죠? 여러분이 100명이 다 이겼다. 내 혼자 300만 원 냅니다. 자기 목표 점수를 100명이 다 넘기면. 그죠? 1인당 3만원씩 내야 되니까 내가 혼자 300만 원 낸다고. 작년에도 93만 원 내서 31명한테 져가지고. 근데 자기 목표 점수 못 넘긴 사람은 본인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이기는 방법이 있죠. 목표 점수를 적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또 32.5 이런 거 적어라. 게시판에 공지를 딱 해본다 내가. 목표 점수를 그러면 자 5월 달이 됐는데 이제 5월 정도 같으면 이제 최소한 과락을 면할 수준은 돼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늦게 등록을 했고 뭐 내가 3월부터 등록해서 공부한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모의고사를 치는데 35점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겠지. 과락은 면할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그럼 최소 마지노 점수가 몇 점? 40점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3월 이후에 등록한 사람이 40점 정도 내가 이해를 하지만 11월 달부터 등록해갖고 또 목표 점수 40점 이렇게 적어놓는다. 75점으로 내가 고쳐봅니다. 그러면 알았죠? 하여튼 목표 점수는 여러분이 적어내고 그 적은 점수만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래가지고 진짜 넘겨봐. 그 점수를. 그래야 좀 짜릿함도 있고 그죠? 성취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1인당 3만 원 내기 한번 합시다. 그리고 5월달에 그 돈 가지고 우리 저 대박집 한번 갑시다. 대박집. 대박집. 4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명씩 떨어져 앉으면 돼요. 가서 한번 풀고 와야지, 이제 스트레스를. 자, 요 할인 현금 수수보수번 현금수를 할인한다. 그럼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우리가 화폐 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증을 냈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할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할인을 할 때 뭘 가지고 했어? 이자율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 할인하는 이자율. 줄이면 할인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할인율. 뭘 가지고 할인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순행가법이나 수익순수법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됩니다. 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을 1라고 했기 때문에요.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로 사용되는 거죠. 순행가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된다. 이게 바뀌면 또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순행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화폐 가치를 할인합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된다. 둘 다 요구 수익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얼마나 이걸 자주 시험에 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순행가와 수익순수수 내부 수익률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책이 없으니까 적어라. 순행가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순행가가 0. 순행가가 0이라는 말은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겠죠.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을 때 순행가는 0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본전, 손익분기점이 예상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행가가 0일 때는요,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예상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순행가가 0이면은, 자,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거든요. 그럼 수익순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수익순수는 얼마가 나올까? 무조건 1이 되겠지.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순행가가 0일 때는 반드시 수익순수는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순행가가 0인데 수익수가 1보다 크다거나 1보다 적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예외가 절대 없어요. 순행가가 0이면 무조건 수익수는 1입니다. 1. 왜? 유입과 유출 현재가 같기 때문에, 그지? 분모 문제가 똑같으면 수익수는 1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순행가가 0일 때는 손익분기점이 예상된다는 뜻이죠. 손익분기점이 예상될 때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투자에서 예상하는 수익이 똑같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행가가 0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도 반드시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충족 조건이니까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3개 중에 1개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건이 동시충족됩니다. 순행가가 0일 때는 반드시 수익순수도 1,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도 반드시 같아요. 또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같을 때,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는 순행가는 반드시 0이 되고 수익순수도 반드시 1이 됩니다. 왜? 손익분기점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수가 1일 때는 무조건 순행가는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부수가 요구수도 반드시 같아지는 거. 이 셋 중에 1개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자동 충족되겠죠. 동시 충족 조건이니까. 그지? 의미를 알겠어? 순행가가 0이다 이 말이 유입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뜻이니까 본전 아니야. 본전. 본전일 때는 내부수가 요구수도 반드시 같은 거고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수익수도 무조건 1이 되는 거지. 뭐 예외가 나올 수가 있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순행가가 0보다 크다. 순행가가 0보다 커서 순행가가 플러스 값이 나왔다. 양수가.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 중에 뭐가 더 크다는 뜻이라. 유입의 현재 가치, 요 앞에 게 더 커야 순행가가 0보다 큰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가 유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은 이거는 흑자가 예상되는 경우다. 그 말하고 또 똑같은 거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순행가가 0보다 커서 양수가 나올 때는 유입이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거든요. 그럼 수익순수에서도 분자에 있는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커요. 그럼 수익순수도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와야지. 순행가가 0보다 큰데 수익순수가 1이 되거나 1보다 적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유입의 현재 가치가 무조건 크니까 순행가가 0보다 크면 그지? 그럼 수익순수도 반드시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순행가가 0보다 커서 흑자가 예상될 때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보다 더 크니까 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도 반드시 요구수보다 커집니다. 뭐 순행가가 0보다 큰데 내부 수익 요구수가 같거나 내부 수익이 더 적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흑자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알겠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셋 중에 1개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또 자동 충족되겠죠. 그럼 세 번째, 순행가가 0보다 적은 값이 나왔다. 순행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음수가.
순행가가 음수라는 말은 유입의 현재 가치보다는 유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행가가 음수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뒤에 있는 유출이 더 커야 순행가가 마이너스지. 그럼 순행가가 마이너스가 났다, 음수가 나오면 유출이 더 크니까 이거는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다. 그 말하고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럼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예상될 때는 순행가가 0보다 적다. 그 말이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수익순수는 또 유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은 이 분모가 더 커지면 수익수도 1보다 적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행가가 0보다 적을 때는 무조건 반드시 그냥 예외가 없어요. 수익수도 반드시 1보다 적어집니다. 그리고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자고 투자를 안 한 경우 아닙니까? 그지? 순행가가 0보다 적을 때는 반드시 수익수도 1보다 적고 내부수도 반드시 요것보다 적어져. 자, 요 세 가지 관계를 좀 이해하겠어? 순행가가 0이라는 말은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가 같기 때문에 손익분기 때문에 예상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때는 유입과 유출이 같으면 수익수도 무조건 1이지 그냥. 부모 문제가 같으니까, 그지? 그리고 본전, 손익분기 때문에 예상되니까 내부술과 요구수도 반드시 같다는 걸 알겠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됐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좀 계속 가야 돼, 지금. 아직 한참 남았어, 지금. 단계별로 한 개씩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또 이해를 하니까 이거부터 알려드리는 거야. 그럼 자, 요게 지금 이해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투자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투자안이 독립적 투자안인 딱 한 개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안 딱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투자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순행가법하고 내부수술법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투자안이 A라는 투자안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자가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A 투자에서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요구 순위를 10% 책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요 A 투자에서 순행가를 먼저 딱 측정해봤어. 순행가를 측정해보니까 순행가가 200만 원의 순행가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봤다면 내부 수익률이랑 기대 수익률이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기대 수익률을 딱 계산해보니까 이 A 투자에서 12%의 수익이 예상돼 나왔어요. 그럼 자,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럼 순행가가 0보다 큰 양수 2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순행가법에 따른다면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투자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겠죠. 그제?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더 크면 투자하는 거지. 그럼 내부 수익률이 지금 12%고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내부 수익률이 더 크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도 당연히 투자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겠지. 그러니까 순행가법에서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 수익률법도 반드시 투자하는 결정이 내려져요. 그래서 투자안이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행가법과 내부 수익률의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순행가법에서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내부 수익률법도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투자는 한 개밖에 없을 때. 왜냐? 지금 순행가가 0보다 큰 값이 나왔죠.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내부 수익률도 반드시 요거보다 커진다 그랬죠.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는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순행가가 0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도 반드시 요거보다 큽니다. 그럼 순행가부터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고 내부 수익률도 내부 수익률 요거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투자하자, 투자하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지겠지. 그래서 투자안이 딱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순행가법의 결과와 내부 수익률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투자안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A 투자안도 있고 B 투자안도 있다. 투자안이 A,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고 가져보자. 그런데 투자자가 지금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B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요구 수익을 10%씩 책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제 먼저 순행가법에 따라서 순행가를 측정해봤다. 순행가를 딱 측정해보니까 A 투자의 순행가는 300만 원의 순행가가 나타났어요. B 투자는 마이너스 50만 원의 순행가가 예상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부 수익률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을 또 계산해봤다. 내부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A 투자에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은 8%, 예상 수익률이 8%고 B 투자는 15%의 수익이 예상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럼 자,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순행가가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순행가법에 따른다면 A에 투자를 해야 돼? B에 투자를 해야 돼? A에 투자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겠죠. 그죠? 근데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더 크면 투자를 하는 거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적으면 투자해서는 안 되죠. 그럼 A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적으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지. 근데 B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니까 당연히 내부 수익법에 따른다면 B에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행가법은 A에 투자하자, 내부 수익법은 B에 투자하자. 이렇게 그 투자안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순행가법하고 내부 수익법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지?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상반된 결정이 내려지잖아. 순행가법은 A에 투자, 내부 수익법은 B에 투자는 상반된 결과가 내려졌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때는 무조건 순행가법을 따라야 한다 그랬네. 순행가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법의 결과를 버려야 됩니다. 내부 수익법의 결과를 버리고 무조건 순행가법에 따라서 A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야. 그 서브노트 만 원씩 주고 샀잖아요. 펴놓고 좀 봐라. 크게 그거 보면 된다. 책 기본서 별로 볼 게 없다. 그거 봐봐야 모른다. 얼마나 그 그림으로 착착 해가지고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하고 있다. 여기 알았나? 몇 페이지인지 몰라도 좀 그 구했으면 좀 봐요. 그대로 내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 지금. 아주 그 잘 돼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고도 내가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이 나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까. 자, 요 순행가법과 내부수의 결과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는 반드시 순행가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순행가법이 내부수법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이 말이에요. 우수해. 순행가법이 내부수법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투자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내부수법과 순행가법의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나오죠. 그럼 반드시 순행가법을 따라야 돼. 또 수익성주수법하고 순행가법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도 무조건 순행가법을 따르는 겁니다. 왜? 순행가법이 이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수한가? 첫째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법은 할인율을 뭘 사용했어요? 내부 수익률을 뽑은 내부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했잖아. 근데 순행가법은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는 월등히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하니까 내부 수익률은 복수나 흡수의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수의 수익률 만약에 A라는 투자가 있으면 요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 그게 내부 수익률 아닙니까? 근데 이걸 측정해 봤더니 어떤 경우는 15% 수익이 예상돼요. 어떤 경우는 8% 수익이 예상돼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 2% 수익이 예상되는 거야. 근데 투자사는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을 10% 책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15%가 예상되는 투자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투자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개의 투자에서도 복수나 허수의 내부 수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가장 큰 내부수익과 요구수익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복수의 여러 개의 내부수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투자 여부 자체를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준으로 삼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 수익은 이렇게 복수나 허수의 내부 수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 기준으로 삼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순행가법이 월등히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이야. 첫째는. 두 번째는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치 합산 원칙, 가치 가산 또는 가치 합산 원칙이 적용이 돼요.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된다면 순행가가 0보다 큰 것만을 모아서 그죠? 순행가가 양수만 나오면 투자하는 거니까 지금 투자안이 A, B, C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세 개를 직접 보니까 A 투자안도 순행가가 100만 원, B 투자안도 200만 원, C 투자안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양수가 나왔어요. 0보다 큰. 그럼 다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A, B, C에 같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A에서 100만 원, B에서 200만 원, C에서 300만 원에서 세 개를 합친 600만 원의 순행가가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치 가산 원칙이야. 그러니까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큰 투자만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그 전체의 순행가가 이걸 각각의 순행가를 합친 순행가하고 똑같은 순행가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투자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이 순행가법이라는 거죠. 근데 내부순위법은 가치 가산은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A에서 그죠? 자, A 투자에서 20% 수익이 예상됐어. B 투자에서 10% 수익이 예상됐죠. 근데 투자자가 A, B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A든 B든 나는 8%만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요구순위를 8% 책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A든 B든 다 투자할 수 있는 경우죠. 내부순위 요구보다 크니까, 그지? 근데 A하고 B에 합쳐서 수를 하잖아요. 그럼 가치 가산원칙이 적용된다면 A, B에서 두 개를 합친 수익 30%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안 나와. 30%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줄게. 해줄게 그냥. 자, A도 투자하니 1억, B도 투자하니 1억이야. 그럼 1억 투자하면 여기는 20%니까 2천만 원 수익 예상되는 거죠. 이거는 10%니까 1천만 원 수익 예상되죠. 그죠? 그러면 A, B 두 개를 합쳐서 투자하면 투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에서 예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아닙니까? 그지? 근데 투자 금액이 A, B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A에 1억, B에 1억이니까 2억 아니야. 그럼 2억 투자하면 요 두 개를 합친 수익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수익이 몇 프로고? 15% 나왔잖아, 15%. 가치 가산원칙이 적용되면 요 두 개를 합친 30% 수익이 나와야 가치 가산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15%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가치 가산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내부순위법은 이렇게 가치 가산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고로 부의 극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이 투자분석에서 가치 합산원칙이 적용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의 극대화가 가능한 법은 순행가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방법하고 순행가법의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는 무조건 뭘 따라라? 순행가법을 따라야 한다. 순행가법이 월등히 우수한 투자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순행가를 계산하는 또 문제, 순행가도 계산도 해야 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뭐 할 거는 다 해야지. 자, 그 300 아까 그 331페이지인가? 한번 펴봐요. 331쪽에 2번 문제네. 1번 문제도 물론 순행과 비교하는 건데 1번 문제는 요 2번 문제를 풀고 난 후에 그지? 푸는 요령을 알아야 1번이 풀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러면 어려운 게 없고. 자, 2번부터 봐. 2번부터 한번 풀어봐.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행자 가치는 그랬네, 그지? 순행가와 내부술도 구하라 그랬죠. 순행가도 구하고 내부술도 구하라 그랬네, 그지?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단 할인율은 연 20%. 여기 할인율 20%가 중요한 겁니다. 할인율 20%. 그리고 사업기간은 항상 1년만 줘. 이게 2년을 주면 이성이 돼야 되니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사업기간은 항상 1년을 주거든. 1년을 주게 돼 있고 할인율은 10%가 나올 수도 있고 20%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10% 아니면 5%인데 이거는 20%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사업기간은 1년인데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 즉 투자 금액만 나간다는 뜻이라. 그리고 사업 말기 1년 후에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1년 후에는 현금 유입만 들어온다고 수입이. 그러니까 투자 시점에서는 투자 금액만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후 1년이 지나면 수익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도표를 보면은 A 투자는 하나가 있는데 초기 현금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초기 현금 지출 이꼬르 유출의 현가. 그게 유출의 현가라고. 초기 나가는 투자 금액이 유출의 현재 가치죠. 그걸 유출의 현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기가 1년 후죠. 사학기간 1년이니까 1년 후에 들어온 말기 현금 유입이 뭡니까? 이거는 유입의 내가라. 유입의 미래가치잖아. 1년 후에 들어오니까. 근데 봐봐라. 어우씨 깜짝이야. 순행가는 거지. 순행가는 어디 갔노?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 순행가죠. 근데 이 유출의 현재 가치는 투자 금액 아닙니까? 그지? 이거는 얼마?
지금 초기 현금 지출 투자 금액이 5천 원 나간다 그랬지. 요 5천 원이 유출의 현재 가치라. 근데 유입이 1년 후에 들어오죠. 그게 얼마 들어와? 6천 원이 들어와요. 6천 원. 근데 이거는 말기 1년 후에 들어오죠. 그럼 6천 원은 미래 가치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순환가 계산되는 거잖아. 그지? 요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되죠. 1년 후 6천 원이 현재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야 되죠. 1년 후 6천 원은 현재 얼마인가 뭘 계산하는 거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 아니야. 그럼 요 일시불 6천 원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죠. 그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그죠? 이걸 곱해주면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데 지금 할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 20%니까 여기에 0.2 들어가는 거야. 0.2. 그리고 기간이 1년 후니까 1성. 그러니까 2년 후 그러면 여기 2성이 되니까 2년 후는 안 나와. 항상 1년 후만 나오지. 그럼 결국 6천 원을 1 플러스 0.2니까 1.2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6천 원 나누기 1.2가 여기 얼마고? 5천 원이죠. 5천 원. 6천 원을 1.2로 나누면 그지? 요 5천 원이 유입의 현재 가치죠.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도 5천 원이고 유출의 현재 가치도 5천 원이니까 순환가는 그 차액이니까 0이 된다 이 말이냐. 그지? 뭐 감사 계산기 때릴 게 뭐 있습니까? 6천 원 나누기 1.2면 5천이지. 뭐 때리기는 뭘 때리노? 하겠나? 어렵지?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내부 수익률은 봐봐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하잖아요. 유출의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이게 유출의 현재 가치지. 근데 요거하고 유입이 6,000원이라 6,000원. 근데 이거는 미래 가치잖아요. 근데 요걸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그거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아니야? 이게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여기에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곱해줘야지. 그럼 요게 유입의 현재 가치 아닙니까? 이게 유입의 현재 가치고 요게 유출의 현재 가치죠. 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어. 할인율. 요 6,000원을 지금 할인해주고 있는 할인율이 요 R이라 R. 이게 내부 수익인데 요게 몇 프로냐 이 말이라. 응?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분자가 이러니까 6,000원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이니까 1승이니까 1승 없으나 똑같죠? 이게 뭐하고 같다? 5,000원하고 같다 이 말이야. 고로 1 플러스 R이 6,000원 나누기 5,000원이니까 얼마 돼? 6,000원 나누기 5,000원 1 플러스 R이 요거 나누기 이거니까 6,000원 나누기 5,000원이죠. 그럼 6,000원 나누기 5,000원은 1.2잖아요. 1 플러스 R이 1.2니까 고로 R이 얼마? 0.2네 그지? 0.2가 20%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20%. 원래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 시간 할애하고 틀립니다. 그지? 원래 이제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R을 구하라는 뜻이라. 근데 이래 하면 시간 많이 가려고 어렵잖아. 그지? 내부 수익률이 뭐야? 뭐하고 같아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예상 수익이 얼마를 차지하나 이 비율이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아닙니까? 지금 투자 얼마입니까? 현재 지출로 나가는 금액이 그지? 금년의 현금 지출 있잖아. 거기에 초기 현금 지출이 투자 금액이잖아. 그 투자 금액 얼마라? 5,000원 투자한다 이 말이야. 5,000원. 그러면 내년 말기에 들어오는 게 6,000원 들어오죠. 6,000원이 다 수익이 아니잖아요. 6,000원 들어오면 그 중에 투자 금액 5,000원을 회수를 해야 되지. 그럼 그 투자 금액을 빼고 남는 게 수익 아닙니까? 그럼 6,000원 넣으면 수익 얼마 남는 뜻이야? 1,000원 남는 뜻이잖아. 5,000원 본전이니까 빼면은. 그럼 지금 현재 1,000원, 5,000원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 1,000원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럼 5분이니까 얼마고? 0.2네. 내부 수익이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쉽죠? 요렇게 계산하는 말이야. 내부 수익은 요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요렇게 구하라는 뜻인데 그지? 니는 그렇게 내라 나는 요렇게 구할게 이러면 되겠지. 그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구하라 이 말이야. 아니, 투자금에서 예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내부 수익은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나오지는 않아요. 다시 낼 건 아니고요. 아니, 수령가를 계산한 거는 당연히 나와요. 작년에는 수령가를 계산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왔어요.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 게 나왔어. 수익성 지수. 작년 문제가. 근데 지금 거기 1번 문제가 수령가 계산 문제죠.
그럼 1번 문제도 봐라. 봐봐. 19번이네. 1번이 아니고. 이게 20번이었구나. 19번.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로 나타난 것 그랬네. 그지? 역시 보면은 할인율은 10%. 보통 할인율이 10%가 나와요. 10%. 그 다음에 사학기간은 1년을 당연히 주게 돼 있어. 그래야 저게 1성이니까 계산이 쉬우니까. 2년 후는 안 나와요. 계산이 아주 복잡해서 그 2년 후까지는 우리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도표에 보면은 지금 A, B, C, D 투자안이 있는데 그 금년의 현금 지출에 명시된 금액들이 있죠. 그 금년의 현금 지출 이꼬르가 뭐라? 유출의 현가. 그게 유출의 현재. 지출은 항상 지금 나가는 게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그게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도표에 내년에 현금 유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현금 유입이 이제 내년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유입의 미래 가치잖아. 그죠?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죠.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 그걸 자 지금 거기 A 투자는 얼마가 들어와요? 5천 얼마? 그 얼마고 그 명시된 금액이 A 투자는 유입이 얼마가 들어오냐고. 샤이 정말 깝깝해 죽겠네. 5,786이라? 5,786만이 들어오는데 이게 언제 들어온다고? 1년 후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미래 가치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내년의 현금 유입에 들어있는 금액이 미래니까 그걸 전부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 그 현재 가치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요구 수익이 지금 할인율이 10%가 나왔죠. 그럼 이 금액들을 전부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1.1로. 왜 1.1로 나누면 됩니까? 자, 1년 후 5,786원이 현재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 5,786만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을. 근데 요 N성은 1년이니까 1성이지. 그럼 요구 수익률이 10%면 요게 0.1이죠. 그 분자가 1이니까 요 금액을 분자로 놓고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전부 1.1로 나누면 돼.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면 되고. 그러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되죠.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할인율이 5%가 나오면 1.0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대부분 할인율이 10%니까 그냥 1.1로 나눠버리면 돼. 그럼 자, A 투자는 지금 요 5,786원을 1.1로 나누니까 얼마? 5,280원인가? 뭐 얼마? 5,260원인가 나오죠. 그 5,260원이 유입이 현재 가치가 된 거죠. 여기서 그 앞에 금년의 현금 지출이 얼마야? 5,000원이죠. 그걸 빼고 남는 게 순행가라. 그지? 그러면 260원 되겠죠. A는. 그지? 그러면 B는 봐. B 투자는 4,730원이죠. 4,730원을 1.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4,300원 나온단 말이야. 계산할 거 없어요. 다 돼 있네요. 계산 밑에 거 봐요. 참, 오빠. 그럼 4,300원에서 앞에 4,000원을 빼고 남는 게 순행가죠. 그럼 B는 순행가 300원이라는 뜻이라. C는 3,575원이죠. 그죠? 그걸 1.1로 나누면 되잖아. 할인율이 10%니까. 그럼 1.1로 나누면 3,250원이라고. 거기서 앞에 3,000원 뺀 게 순행가니까 250원이 되겠죠. 요령 알았어. 아주 단순한 문제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항상 봐요. 요 문제는 사학기간은 1년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 1년이니까 요거는 N성, 요거 1성은 이선 없으나 똑같죠? 그럼 할인율이 몇 프로가 나오는가? 초점이지. 할인율이 10%가 나오면 요 금액들을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할인율이 5% 나오면 1.0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되죠. 거기서 앞에 투자금액 유출로 나가는 걸 빼고 남는 게 수령가라 이 말입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연습하면 풀겠지. 집에 가서 연습해봐요. 그 안 풀리면 내일 갖고 와서 물어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았죠? 자, 할인임금 수준선수인데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공부거리가 많은데, 자, 첫째, 순행가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의 개념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현금수를 할인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합계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계산하는 거야. 그로 합계의 시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기법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합계 가치가 현재 가치로 통일되지 않으면 투자이익을 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합계 가치가 현재 가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순행가와 수익수 내부수익의 관계. 순행가가 0이면 유익가 지출이 같기 때문에 수익수도 반드시 1이 된다. 순행가가 0일 때는 손익분기점 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수익과 요구수도 반드시 같아진다.
수령가가 0보다 크면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입이 유출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익수도 반드시 1보다 커지고 내부수도 반드시 요구수보다 커지게 됩니다. 요 수령가하고 내부 수익률, 수익수와의 관계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투자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순행가법과 내부 수익의 결과는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투자안이 2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하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서는 순행가법의 결과와 내부 수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문을 넣을 때 이렇게 나오죠. 투자안이 2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하더라도 순행가법과 내부 수익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틀렸지. 한 개일 때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투자안이 하나일 때 2개일 때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순행가법과 내부 수익의 결과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무조건 순행가법을 따라야 한다. 순행가법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요. 왜 우수하다고 순행가법이? 첫째, 할인율을 요구순위를 사용하는데 요구순위이 내부순위보다 월등히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내부순위는 복수나 허수의 내부순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준으로 삼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가법이 우수하고, 두 번째는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순위법은 가치 가산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수익 극대화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행가법과 내부수익의 결과가 상반될 때는 무조건 순행가법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29에 30배 2년 연속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2년 연속 나왔어요. 작년에는 수익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순행가의 개념, 내부 수익의 개념, 어떤 것을 할인율로 사용하는가 이런 갖고 서술형 문제 한 개 내고요. 그 다음에 수익수 계산한 거 한 문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9, 30편은 지금 이 순행가와 내부 수익의 관계, 그리고 순행가법의 우수성, 투자니 한 개, 2개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20회, 29회 시험 문제였어요. 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니까 전부 정리를 해 놓으시게 돼 있고, 교재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거는 현금수를 할인하는 방법이죠. 할인 현금 수지 모습을 정리했고, 다시 교재로 가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율법 하는 게 있어. 그게 312쪽인가 몰라. 거기서부터가 이제 비할인 기법인데 거기서부터 칠판 깔끔히 지우고 좀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